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오르고 원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77% 상승한 1935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강했죠. 1.27% 오른 534였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원 70전이 내린 1135원 70전이었습니다. 자, 북한의 위협은 여전했고 오히려 더 강도가 좀 세졌죠. 그런데 그간 북한 리스크의 학습이 돼왔던 금융시장은 오히려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자,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현재 시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의 제목도 이슈로 바라본 증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1시간 동안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시간을 100%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듣고요. 잠시 뒤에 7시 반부터는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종목 상담은 지금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있고요. 02-3153-2619번 통해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에 감독님은 어떤 분일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성장성이 전주된 섹터 및 종목을 통한 1차 필터링, 가치 분석과 결정적 모멘텀을 통한 2차 필터링으로 종목의 흐름 및 진행 상황을 추적 분석하고 매매 시점을 파악한다. 김용준 전문가의 알찬 강의,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수요일의 감독님 김용준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용준 전문가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 말고 시장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시황 분석해 주시고 강의 바로 이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시장이 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방금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미사일 발사 임박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너무 하루 종일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 떠들어대니까 오히려 이제 지겹다 못해 이제 뭐 거의 뭐 짜증이 나는 정도 단계까지 지금 오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맞물려 가지고 나타났던 조정장이었다면 이번 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국내 변수가 너무 복잡하게 엉켰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변수도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해외 변수까지 같이 작용을 하면서 장이 과연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건지가 굉장히 좀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반등을 했지만 사실 뭐 그렇게 어떤 썩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장을 끝내신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뭐 가지고는 계시지만 아직까지 좀 찜찜하고 여러 가지 좀 분위기들이 좀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쪽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이제 키워드로 하나씩 좀 묶어봤습니다. 일단 국내 변수로는 대북 리스크라는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엔저. 그러니까 지금 BOJ가 일본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BOJ라는 게 이제 국내 한국은행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데인데 BOJ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있는 대로 풀어버리겠다는 얘기죠. 돈을 무제한 살포하게 되면은 결국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다른 나라의 환율 조건에서의 어떤 그 유리한 쪽을 점하기 때문에 자국의 경기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저 현상.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몇 가지 단어 중에서 STX 그룹이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문제가 일으켜지니까 금융주 쪽으로 분명히 문제가 좀 생기면서 금융주 쪽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지수 하락이 결정적으로 시작됐던 가장 큰 내용은 뭐였냐면 현대하고 기아차가 대규모 리콜 190만 대 정도의 리콜인데 이 정도 양이면은 뭐 뒷부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판매량의 1년 판매량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지금 아니었던 거죠. 거기다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벵가드라는 얘기가 이제 지겹죠. 벵가드가 올해 한 10조 정도를 팔아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한 6조 정도 판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 변수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엉킨 상태에서 그나마 지금 기대할 거는 글로벌 증시 쪽에서 미국을 좀 기대를 했는데 미국이 이제 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프트 패치라는 얘기가 나오죠. 전체적으로 경기가 상승하는 중에 짧은 조정, 소프트 패치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프트 패치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일부 미국에서 독설가로 통하는 그 비관적인 시향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대폭락할 거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지금 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쪽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까지 들리니까 굉장히 또 혼란스러울 거고요. 근데 이 미국의 그 경기 지표가 꺾였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결국은 미국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시커스트 합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 미국의 재정 지출 삭감안. 이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재정 적자를 안고 가면서 투자 수지 흑자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미국의 소비가 전 세계의 어떤 수출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얘기를 할 때는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로 양분을 한다면 미국은 무조건 수입하는 나라고요. 나머지 나라들이 전부 수출하는 나라인데 미국에서 1% 정도를 지출을 줄이게 되면 전 세계에서 그만큼 수출하는 양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그 자금을 푸는 소비를 푸는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경기 상황에서는 성장 엔진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재정 지출안이 자꾸 줄어든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글로벌 정치에서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최근에 또 잠잠했던 것이 유럽 문제인데 유럽 문제가 다시 키프로스를 중심으로 해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합헌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위헌 판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재정 지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딱 나열을 보니까 이제 답이 없죠. 굉장히 컴컴합니다. 굉장히 컴컴한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해법을 좀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불확실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던 게 내일은 또 옵션 만기죠. 전통적으로 약세장에서 옵션 만기는 외국인의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갖고 내일 또 잔뜩 뭐 폭락 쪽으로 지금 방향을 보고 특히나 화생 쪽 잡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쪽 방향을 지금 보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의외로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금리 결정. 금리 결정이 이게 이제 그 뒷부분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일본의 양적 완화를 국내에서 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앞으로는 뭐를 좀 기대를 해야 되냐면 신정부가 완전히 들어서면서 여기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나오면서 이거에 관련된 산업들이 어떤 변화들을 준다. 뭐 오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쪽에 관련 종목들이 어떤 꿈틀꿈틀 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결국은 어떤 전체적인 그러니까 지금 그 정책 테마주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지껏에 나열돼 있던 정책 테마주는 정말로 그 신정부에 대한 정책 테마가 아니고요. 정책 테마가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상태에서 여기에 관련된 쪽의 산업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면서 꾸준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제 해서 결론까지 도출하는 그런 쪽의 어떤 얘기들을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씩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제 엔저 하는데요. 엔저가 나타나면 문제가 됩니다. 엔저가 나타나면 문제가 되고요. 지금 현재 얘네들이 쏟아붓는 금액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라는 걸 갖고 엔화와 달러의 어떤 가치를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달러당 100엔까지 지금 이제 그 최근에 나타났던 게 이제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까지 나타났던 게 거의 100엔에 근접한 99엔 정도까지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러면 국내 기업이 왜 문제가 되냐면 국내 기업은 일본과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을 많이 합니다. 결국 엔화 가치의 하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내 수출업체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업체들은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요. 일본 업체들은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싼 일본 업체의 어떤 물건을 살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당 100엔 기준으로 보니까 금속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 1조 3천억 정도의 어떤 손실이 지금 예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10엔까지 가면은 3조 7천억 정도.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도 이 정도 5천억 정도 이상의 손실. 그리고 110엔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1조 3천억 정도의 손실이 지금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음식업종 역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음식업종이 자꾸 내수주 쪽으로 분류하는데 음식업종도 뭔가 원가를 다시 이제 수출을 하는 쪽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엔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8,800억 정도, 2조 4천억 정도까지. 그리고 생활용품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유일하게 지금 좀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좋아지는 쪽은 결국 자동차 부품 쪽만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죠. 그래서 이러한 쪽에 지금 문제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럼 산업의 전반적인 축에서 봤을 때 국내 산업의 수출 중심형 종목들은 결국 엔화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타격을 입을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엔화의 올라가는 속도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그 가파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잠깐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다시 요번에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앞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정말 그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좀 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지금 보실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엔화가 강세고 다른 나라도 돈을 풀었는데 왜 유독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느냐 이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엔저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미국에서 이 부분을 용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엔화를 이용해서 뭔가 자국의 어떤 경기를 좀 침체된 것들을 회복시켜라. 대부분 이제 기사에서 많이 읽어보셨지만은 일본의 유명했던 전설적인 기업들 몇 개가 있었죠. 그런 데들이 엔화 강세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 때문에 대부분 부도가 나는 업체들도 많았고요. 그 한 시절을 풍미했던 업체들. 그래서 지금 IT의 흐름들이 이렇다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IT의 어떤 중심축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일본으로 넘어온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 일본으로 넘어왔던 것들이 다시 국내 기업으로 넘어오면서 일본 업체들이 망가지고 있는 중이었죠. 그리고 국내 업체들은 일본 업체가 망가지는 만큼 호황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관련 산업들이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침체로 진행을 됐던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보니까 일본이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일본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좀 주기 위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의 그 어떤 그 상황들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공간들을 분명히 열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일본이 좀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부동산 버블을 통해서 일본이 경기 장기 침체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일본이 가장 실수했던 게 뭐냐면 금융 정책을 잘못 써서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망가졌던 게 대표적인 케이스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 주식시장 현재 폭등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채산성이 긍정적으로 돌아가면서 뭔가 이제 일본이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효과들이 언제까지나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제 아까 앞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대비로 나타났던 엔화가 지금 99엔 정도까지 나타나는데 국내 기업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상호 충돌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엔화가 올라가서 달러 대비로 엔저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은 어떻게 변했냐는 거죠. 우리나라 환율은 오늘 조금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했지만 뭐 약간 오늘 빠졌긴 했지만 우리나라 환율도 그동안 많이 약화돼서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국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 1,056원에서부터 우리나라도 지금 1,140원까지니까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분명히 봤었을 때 앞부분에서 뭐를 보셨었냐면 엔화의 약세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국내 통화량이 강세로 갔기 때문에 이 갭이 더 많이 벌어졌었던 거죠. 굉장히 상대적으로 더 많이 벌어졌던 것이 지금은 엔화도 약세로 가지만 국내 원화도 약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라가는 만큼을 웬만큼 상쇄시켜서 과거와 같은 교역 조건의 최악의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엔화 대 원화의 가치로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거죠. 지금 교역 요건이 얼마나 나빠지느냐. 근데 과거에 최악에 갔었을 때, 그러니까 원화와 엔화의 가치가 1,139원을 기준으로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고 올라오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엔화 약세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교육 조건은 나빠지긴 했지만 최악의 국면까지 지금 안 갔다. 그럼 이미 앞부분에서 최악의 교육 조건을 지나갔을 때 주가 수준을 비교했을 때는 관련 수출 기업의 최악의 국면은 지났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도 엔화의 약세를 지속적으로 용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에 거의 도달했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우리나라 교육 조건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엔화가 그리고 일본이 BOJ가 더 이상의 통화량을 방출한다 하더라도 이 교육 조건은 그다지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리스크죠.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너무 지겹게 들으셔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긋지긋하잖아요. 이 관련된 얘기들은.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그 실증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해보니까 미사일 발사하면 최악의 경우 출발한 자리에서부터 봤었을 때 최소 3% 정도의 최고 7% 정도 조정까지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요번에 국내 증시가 본격적으로 조정받았던 포인트가 언제냐면 1995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때문에 하락을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대북 리스크 관련된 부분이 확대됐고요. 두 번째로 여기다가 불을 지른 게 또 하나가 현대 기아 사태죠. 이 두 개가 불을 지르면서 지금 그 투기 쪽, 그러니까 파생 쪽의 애들이 본격적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1995포인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995포인트 기준으로 최악의 경우 7% 조정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얼마가 나오면 1860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핵실험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최소 3에서 6% 정도. 그러면 이거는 6% 정도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1875포인트. 그리고 만약에 싸움이 벌어졌다. 총싸움이 벌어지고 했다. 그러면 최악의 8%까지 조정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835포인트.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을 했던 것은 일정 부분의 문제는 어느 정도 안았던 거죠. 일정 부분의 문제는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전일 장중 저점이 어디까지 갔었냐면 정확하게 1900포인트를 안기는 1901포인트까지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60, 1875, 1835. 그럼 만약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졌다. 미사일을 쏜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아까 보니까 5월, 6월에 국내에서 전쟁 날 확률이 70%다. 이제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떠들어 대는 겁니다. 근데 전쟁이 난다라고 가정을 해도 최악의 경우는 1800포인트를 하단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가 온다면 바로 찍고 바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V자형 반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정말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한 방 더 크게 맞으면 거의 끝날 거다. 그러면 웬만큼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흡수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더 나타난다고 해도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그래서 종목별로 가격별로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을 거다. 결국 이제 대북 리스크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슈이고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경제적 이슈는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사실은 더 문제를 좀 보고 있는 게 북한이 뭔 짓을 해서 전쟁을 일어나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요. 북한이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압박용으로 사용하는데 이 체제 유지가 만약에 안 돼서 체제가 붕괴가 되면 오히려 이건 더 큰 문제가 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대북 리스크 관련 문제들은.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자꾸 이제 소프트 패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로는 시커스트 합의가 지연되면서 그동안 미국이 경제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었다는 거죠. 굉장히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정확하게 2월을 고점으로 꺾였다는 겁니다. 꺾였고 여기다 고용 지표 개선도 지금 안 되고 있다. 결국 미국에서는 지표 개선이라는 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고용이 안정적이어야 되죠.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많이 잡아서 그 사람들이 소득을 발생시켜서 그 소득을 갖고 소비를 해주는 게 미국의 어떤 경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고용이 안정화가 안 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조업 지수로 해서 꺾여서 나타난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그리고 결국 미국이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돈의 힘으로 여지껏 밀어붙였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돈의 약발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미국은 무엇을 갖고 여지껏 성장했냐? 2조 5천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살포를 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지금 끌고 왔는데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돼서
된다면 일단 돈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크게 조정을 들어가고 그리고 소프트 패치에 대한 우려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아직까지 한 달, 그러니까 여지껏 지표가 올라온 상태에서 한 달 꺾였다고 해서 모든 지표가 꺾였다고 좀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도 거의 뭐 한 9%대, 10%대에 육박했던 고용 실업 지표가 지금 어쨌든 8%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 거라고 지금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제 지표를 극단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뭐 경기라는 게 뭐 하루하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무슨 어떤 파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라는 건 굉장히 어떤 일정한 파동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글로벌 변수를 갖다 부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아직까지는 조금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남아 있고요. 유럽에 대한 부분, 유럽에 보면 키프로스 그리고 포르투갈의 구조 개혁 법안 위헌 판결. 뭐 이거는 전체적으로 여지껏 유럽에서 그 살포했던 거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자금 시장 규모를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고요. 워낙 우리가 유럽에 대한 부분들을 한 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확대된 걸로 일단 보입니다. 결국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상승 엔진을 줄 수 있는 건 미국과 중국 중에서 지금 중국은 아직 확인 안 됐고요. 미국은 좀 뭔가 모멘텀이 소멸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서 지금 글로벌 전체적인 변수들을 점검을 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그 변수에서 STX 관련 문제, 용산 개발 문제, 결국 금융 건설주에는 거의 치명적인 문제점이죠. 그래서 향후 이쪽 종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시장 자체에서 좀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 기능에 맡기면은 알아서 해소가 될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 문제, 190만 대 대규모 리콜 사태,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결코 쉬운 문제 아니고요. 과거에 그 일본이 미국에서 자동차 업체들이 망가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들이 대규모 리콜이 먼저 됐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환율 문제 때문에 실적이 나빠지면서 두 가지 때문에 미국에서 점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망가졌던 구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현대 기아차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당장 리콜에서 손실 나서 반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떨어질 겁니다. 점유율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향후 현대 기아차의 문제는 단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상승 모멘텀으로 갖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가드입니다. 뱅가드는 지금 이제 뱅가드라는 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뱅가드 펀드라는 게 과거의 BM 지수, 벤치마켓 지수라고 해왔고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같은 거죠. 어떤 지수를 선정해서 그 지수 안에서 펀드를 비율을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과거에는 MSCI라는 지수를 사용했는데 이걸 FTSE 지수로 변경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돼서 펀드 안에서 팔아야 될 금액이 한 10조 정도. 현재 6조 정도 매도가 나왔고 한 4조 정도인데 뭐 뱅가드만 파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니까요. 그러면 이제 4조 원 정도의 규모는 이제 시장 자체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크게 부담은 없을 거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제 대외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대외적으로 굉장히 복잡한데 근데 그 이면에 깔고 있는 진짜 내용은 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심리전에서 지금 흔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심리적인 부분을 좀 다스리셔야 되는데 지금 해외 변수의 하락이 아니라 국내 변수의 하락이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최악의 국면에서 아마도 이번 주에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최악의 국면을 대비할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 종합주가 지수를 가지고서 과거 사례를 갖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돼요.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잠깐 설명드리는 것은 일반인들이 매매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과거에 이제 그 9.11 테러가 나면서 지수가 최저점을 찍고 여기서 올라올 때 뭐가 올라왔냐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이 누구였냐면 전통적인 종목들 그러니까 철강, 조선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왔죠. 근데 이때 올라왔던 철강 조선이 바닥에서 몇 배로 올라왔냐면 조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같은 게 바닥에서 2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상황을 보고 나니까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금융 위기 때문에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담는 쪽이 어디냐? 조선철강 이런 것들을 담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끌고 올라갈 때는 뭐를 갖고 끌고 올라가냐면 조선철강을 갖고 끌고 온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시 그 차화정이라는 얘기죠. 차화정이라는 게 끌고 올라가면서 자동차가 여기서 13배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상승을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주도주라는 조선주가 있었고요. 이때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누구냐면 미래에셋 펀드죠.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적립식 펀드. 누구나 그때는 다 하나씩 들었던 거죠. 적립식 펀드가 자금을 끌고 왔고요.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미래에셋 펀드라는 게 수급의 주체가 있었고 주도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차화정은 누가 끌고 왔냐면 외국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외국인들이라는 수급에 확실한 기반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도주라는 차화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버티는 건 누가 버티고 있냐? IT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IT가 철저하게 소외됐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밀릴 때 예전에 좋았던 거 사고 다시 밀릴 때 예전에 좋았던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들 차화정에 지금 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IT 쪽에서 삼성전자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흐름이 되는데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장에 커다란 변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커다란 변화가 들어오는 게 지금 대부분 느끼시겠지만은 지금은 대형 주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중소형 주장인데 중소형 주장이 이 조건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가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게 쉽게 보시려고 하는 게 이제 코스닥 쪽을 좀 보신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코스닥도 조금 안에서 좀 세부적으로 좀 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래도 종목들이 제대로 시세가 붙었던 것은 작년 8월 이후입니다. 2012년도 8월 이후인데 8월 달에 주도했던 게 뭐냐면 바카라예요. 그리고 요번에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때 물론 바카라도 따라서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영향을 미쳤지만은 요번에 주도했던 건 IT 부품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 이런 쪽이 지금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를 끌고 오는 시장의 주체가 누구냐? 외국계 펀드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코스닥을 이끄는 주체는 외국계 펀드의 미국계를 중심으로 한 장기 펀드다. 그러면 얘네들이 현재까지 7천억 샀고요. 국내 기관들이 지금 눈치채고서 4천억 샀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거 다 팔아먹을 수 있다라고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2년에서 3년 목표 보고서 장기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 여기서 또 조정받았다가 올라갈 때 예전에 올라갔던 게 올라가느냐. 계속 바뀝니다. 패턴들이. 계속 바뀌는 거고 종목들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요번에 오히려 하락장을 이용해서 종목들이 바뀌는 종목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그 중심에는 뭐가 있겠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신정부 정책 관련주입니다. 앞으로 신정부에서 전체적인 정책의 그림의 방향이 나올 건데요. 신정부 정책 수혜주들. 근데 이게 아무거나 다 신정부 정책 수혜주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그 정책의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정책의 방향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요. 정부에서 지원금이 들어가야 돼요. 자금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장기 발전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는 게 최근에 좀 나타나는 게 먼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LED 관련 종목들 그리고 AM, OLED, 뭐 기타 등등 이런 쪽에 어떤 성장성을 갖는 신정부 정책의 어떤 그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방향들.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이오가 되겠지만 또 바이오도 예전 바이오가 아닌 이런 패턴의 어떤 종목들의 변화가 지금 생기는 거니까 이런 쪽에 지금 포인트를 못 맞추시고 향후 2, 3년을 지내시면은 또 대형주 가서 고생만 하시고 결과치는 안 나오는 이런 흐름들.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의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오히려 요번에 큰 폭의 하락은 그들에게는 바닥을 찍고 저점에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용했다는 거.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쪽에 대한 방향을 좀 정확하게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매도가 클라이막스에 다다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북한 리스크가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장이 오를 걸 대비해서 투자 전략을 짜 가야 할 텐데 오늘 김용준 대표의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시 반이 됐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like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we're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 it.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예,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전화부터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심팩이란 종목인데요. 심팩이요. 네, 예, 얼마에 사셨어요? 6,000원 정도에 샀어요. 6,000원이 평균 매수 단가시고 비중은요? 네, 한 30% 정도 됩니다.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분산해서 사가지고 예. 대략 한 달에서 보름 사이 정도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좀 그 가치 대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고 예, 실적도 꾸준해서 예. 좀 한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하고요. 예. 이게 얼마 전에 어제랑 조정이 좀 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이하로 그 5,700원 이하로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예. 거 좀 알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예, 예, 중장기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혹시 있으세요? 한 7,000원 정도? 7,000원 정도요.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진 거는 워낙에 좀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네. 전체적으로 빠진 거니까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예, 좋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 풀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예, 심팩이라는 종목이 이제 과거에 이제 쌍용 전공입니다. 쌍용 전공이고 이제 주력 산업은 이제 프레스 산업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심팩이라는 회사를 좀 바라볼 때는 이제 예전에 이제 쌍용 생각들이 좀 나는데 어쨌든 이쪽은 뭐가 잘 돼야지 잘 되는 쪽이냐면 결국 자동차나 전자산업 쪽에서의 어떤 투자 의사 결정에 따라서 실적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평가 영역은 맞아요. 지금 현재 올해 실적 기준으로 2,254억에 영업이익 252억 그리고 순이익 193억. 그렇다면 분명히 저평가 영역은 맞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700억 정도 나오니까요. 뭐 그렇다면은 상당히 저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저평가라는 그 단어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게요. 모든 업종을 똑같이 평균적으로 저평가라는 범위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철강 쪽은 워낙 펄을 높게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퍼 6, 7 정도 나오는 게 적당하냐, 안 하느냐? 근데 이 정도를 평균적으로밖에 못 줍니다. 철강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대비로 그렇게까지 저평가는 아닌데, 자, 문제가 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2012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매출이 얼마가 나왔냐면 2,254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영업이익이 252억. 그리고 순이익이 193억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2011년도 실적을 봐야 돼요. 2011년도 실적은 요거보다 좀 떨어지는 매출이 2,150억 정도를 했습니다. 매출이 요거보다 올라갔으니까 요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업이익이라는 측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289억에서 282억으로 감소한 겁니다. 사실 재무제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뒷부분의 순이익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을 많이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항상 벌어들이는 반복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193억 그러니까 순이익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회성 비용들이 나타나면서 순이익들이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은 감소되지 않는데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이만큼 지금 감소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예전에 크게 움직였다가 어찌됐든 간에 큰 추세에서 이번 조정이 아니라 앞에 조정에서 크게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왔다는 게 지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다는 거고요. 지금 되돌리는 과정에서 맞았는데 지금 어차피 이거는 되돌림 파동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장기 파동을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요번에 하락한 것은 전체적인 장애에 의해서 하락한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회복 국면이 나타나는 정도에서 현금하실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 7,000원 정도를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좀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가격 제시였던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7,000원까지를 목표로 6,000원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할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매매가 아니었나. 근데 결국 요번에 하락한 폭은 되돌리는 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부분까지는 기다리셨다가 현금화하시고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 쪽에 어떤 방향으로 좀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을 했는데 대형주 중에서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 몇 개 있었습니다. LG전자가 그 중에 하나였죠. LG전자 오늘 그래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하루 동안 5% 급등이었습니다. 대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85,000원 오늘 종가로 찍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1조 3천을 샀는데 LG전자만 1,000억을 넘게 매수했습니다. 이 정도면 10% 이상을 산 거거든요.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좀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금 볼게요. 이 종목 문의하신 분 78,000원에 매수가 되셨고요. 30%십니다. 김용준 대표님. 네. 예.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오늘 올라왔던 진짜 이유가 뭐였냐. 지금 SMD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된 거죠. SMD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OLED에 대한 특허권에 대한 것들이 지금 삼성과 LG가 오래전부터 지금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LG 편을 들어주는 느낌들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순간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좀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OLED를 못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이제 삼성 OLED 관련 종목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움직였던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건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모멘텀을 이용한 단기 투자일 뿐이지 이게 추세적으로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결국 OLED의 키를 LG가 질 거냐 삼성이 질 거냐. 근데 분명한 것은 LG 방식과 삼성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이 LG 방식을 똑같이 적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있긴 하지만 결국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앞서 있는 쪽이 삼성이라고 한다면 OLED 시장을 LG에 뺏기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단기 모멘텀을 이용해서 오히려 현금화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LG전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핸드폰 사업부에서 수익을 낼 거냐 못 낼 거냐 이 부분인데 핸드폰 사업부는 어쨌든 간에 지금 LG전자가 지금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회복하는 시점까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전처럼 어떤 강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기 좀 어렵지 않은 거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LG전자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요. 단기로 봤을 때는 일단은 팔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전문가 의견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볼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이 종목은 전화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왔고요. 사신 가격이 96,400원.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요. 100% 들어가셨습니다. 장단기 모두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지금 일단은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결국은 가장 포인트를 둬야 될 게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잘 돼서 여기서 먹고 사는 부분을 얘네들을 키워줘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는 맞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기가 여기서 왜 100%로 들어가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만큼 지금 매력적인 건 아니고 결국 이제 지수 반등을 노리는 단기 매매가 아니셨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잘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기준선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기준선을 잡아서 그 가격 이탈하면 안 된다. 결국 지금 어제 저점을 오늘도 장중에 저점을 이탈했거든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결국 내일까지도 반등 권역이 안 나온다면 결국 이 종목을 단기로 접근하신 거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분할 매수한다면 결국은 어떤 종목의 최악인 상황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돌아가는 걸 좀 확인하고 좀 천천히 사셨어야 되는데 조금 매매의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썩 잘했던 매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지금 그 기준선 잡고 그 기준선 이탈하면 현금화 시키셔야 되고요. 예. 올라온다고 해도 반등의 폭은 제한적일 것 같으니까 그 한 97,000원 정도, 8,000원 정도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현금화 시키고 나오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게요.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보내주셨는데요. DNF입니다. DNF를 문의하신 분 휴대전화 뒷번호 5151님이시고요. 9,200원에 20%,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는데 향후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DNF요? DNF요? 아, 예. 예, 코스닥 쪽에 상장이 예, 예. 되어 있네요. 제가 기업 내용을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는 쪽이라서 이쪽은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추세가 지금 전환되지 않은데 가격대가 오늘 정도에 들어가신 건가요? 지금 가격대가 매수를? 글쎄요. 가격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9,200원. 9,200원이요. 예. 그럼 일단 요때 이제 그 돌파하는 것 같아갖고 지금 추격 매수, 돌파하는 것 같아갖고 이제 매수하셨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최근에 조정폭 기준으로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충분히 주가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거의 저점에 이제 근접했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일단 판단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강하게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보통 V자형 반등은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지금 V자형 반등보다는 점진적인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실적이 괜찮아지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형성된다면 꾸준하게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권에서 좀 견뎌보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시간을 좀 갖고 좀 기다려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 종목도 보겠습니다. 옵트론텍을 볼 텐데요. 전화를 통해서 문의가 왔습니다. 오늘 전화 많이 오네요. 옵트론텍 사신 가격이 16,000원이시고 비중이 50%신데요. 계속 보유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네. 네. 지금 이제 이쪽이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죠. 카메라 모듈 쪽인데 카메라 모듈 쪽은 웬만한 종목들은 주가 반영이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충분히 실적 대비로 프리미엄까지 받아가지고 주가가 형성된 거고요. 그리고 옵트론텍 역시도 그만한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반영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니까 최근에 하락해서 밀린 거는 당연한 건데 이거 전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앞에 고점을 찍고 나서 더 이상 위쪽으로 뻗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더 이상 위쪽으로 뻗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웬만큼 지금 주가 반영됐기 때문에 최소한 두 가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격 조정 가능성, 두 번째로는 시간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매수 단가 정도에 근접한다면 일단은 현금화하고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카메라 모듈 쪽 지금 상당히 지금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결국 이제 기대하실 게 이제 갤럭시 S4 나오는 시점에 주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오히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올라오면 현금화하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걸로 판단됩니다. 예, 옵트론텍에 이어서 이번에 볼 종목은 유진기업인데요. 매수문이에요. 이 종목 사도 되는지를 여쭤보셨거든요. 꼭 조언 부탁한다고. 예, 또 다른 전문가의 관심 종목이기도 했고요. 예. 근데 유진기업이라는 게 이제 모멘텀이 형성됐던 게 이제 유진기업이 이제 하이마트죠. 예전에 그 대우에서 분사해갖고 만든 전자 이제 그 이마트와 같은 전자 제품을 갖다가 묶어서 파는 데죠. 근데 이 업체를 얘네들이 인수를 했다가 결국 이것을 이제 매각하면서 여기서 이제 현금 유입이 상당 부분 됐고요.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모멘텀을 좀 보시는 건데 자산 가치 기준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하는 업이 문제라는 거죠. 이쪽이 이제 네미콘이 주력인데 네미콘 사업을 갖고 영업이익을 정상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사업이 잘 된 상태에서 자산 가치가 있다는 건 좋습니다. 근데 기존 사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산 가치만 갖고 주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자산 가치가 높은 종목 중에서 뭐 엄청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은 삼성물산 500만 주 갖고 있는데 그 삼성물산 가치만 해도 3,500억인데 이 회사 주가가 시가총액 1,500억도 안 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갖고 자산 가치만 갖고 이 회사의 그 가치를 분석하는 건 좀 굉장히 어렵고요. 최근에 단기 모멘텀
이제 그거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갖고 뭔가 신규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냐. 근데 아직은 그건 미정이죠. 그리고 그걸 알고 계신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는 크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크게 뭔가 다른 얘기를 알고 계신다면 그 얘기는 제가 드릴 건 없고요. 예. 그냥 현재 나와 있는 액면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 좋습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용준 전문가 따라서 매매하시거나 정말 그 의견들이 정말 소중하다 생각하신다면 유진기업은 잠시 접어두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트레이스라는 종목 볼 텐데요. 시가총액이 워낙에 작아서 이 종목도 뭐 차트로만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트레이스를 3,850원에 10% 사셨어요? 예. 네. 트레이스가 이제 TSP죠. 이제 터치 패널 업체고요. 얘네들이 지금 하겠다는 게 이제 G2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G2 기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나중에 이제 항의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아직 기술의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쪽에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좀 어렵고요. 아직은 꿈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뭐냐면 수급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수급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경영진하고 기존 주주들하고 반발도 좀 상당히 심한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많이 나와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항상 주식을 할 때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깔아야 됩니다. 현재 최소한 이 정도의 가치는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가치를 보는데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꿈만 갖고는 안 되고요. 최소한 현재 가치 대비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피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 매수하신 수량은 어쨌든 간에 수급에 의해서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4,000원 정도 전후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는 김용준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서울경제TV에서는 샘플러스라는 전문가 방송 진행하고 계신 거 아시죠? 김용준 전문가는 샘플러스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굉장한 기회가 내일 찾아옵니다. 8시 반이에요. 아침 8시 반에 장중에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꼭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 많이 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